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 원인을 찾고 행동 중재는 ABA로 한다던데 ABA가 무엇입니까? ABA는 행동을 바꿔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칭찬을 해서 더 많이 늘려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무시를 하거나 벌을 주어서 줄이거나 없애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TV에서 요리 프로를 보고 정성껏 요리를 해서 가족에게 만들어줬더니 다들 우와 정말 맛있다 하고 잘 먹으면 뿌듯해서 다음에 다른 요리도 찾아보고 도전하게 되겠죠. 하지만 에이 이게 뭐야 맛없어 하면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고 배달이나 반찬 가게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ABA는 우리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ABA는 문제 행동을 중재하는 것뿐 아니라 새해 아침마다 세운 계획을 지키게 해주고, 다이어트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게 해주고, 회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 현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규칙을 잘 지켜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시설 점검을 제때 하면 됩니다. 이때 점검할 때는 시각적 자료로 알기 쉽게 피드백을 해주고,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보상을 하면서 좀 더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ABA에 기반한 행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듀폰이나 셀과 같은 글로벌 기업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간혹 ABA 치료는 자폐아이 중에서 주로 공격적이거나 자해하는 아이가 받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거나 동물 훈련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보통 ABA라고 하면 심한 공격이나 자해하는 자폐아이들만 받는 치료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ABA가 워낙 효과적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자주 추천을 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ABA는 우리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의 원리입니다. ABA가 강압적으로 동물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표로 하는 행동을 아이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작게 쪼개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DTT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게 쪼개고 반복하는 ABA의 학습 방식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ABA 치료사는 아이에게 행동을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습니다. 치료사가 지시한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 아이에게 칭찬을 하면서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절대 강압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아직 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까까라는 말을 가르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동이 과자를 보고 까까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할 때마다 과자를 주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반복하면 어떨까요? 결국에 아동은 무언가 말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겠죠? 그럼 아동은 말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점점 더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ABA 학습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이유 없이 하기도 하지요. 발달이 느린 아이들 중 집에서 또는 학교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환경 요인의 강화를 받아서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불쾌한 자극을 피하려고 우연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 즉 원인을 찾았고 이걸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우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녔더니 선생님이 안 돼! 라고 말하며 주의를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 선생님이 나를 보고 말을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선생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후부터 더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쉬는 시간에 신나게 노는데 시작종이 쳤어요.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기 싫어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금 더 놀아 하고 시간을 더 주었다고 해봅시다. 이후부터 아이는 하기 싫은 행동을 해야 할 때 더 크게 생떼를 부리겠죠. 세 번째, 반대로 선호하는 물건을 얻거나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요. 아이가 온종일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걱정이 된 엄마가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면서 태블릿을 가져갔더니 아이가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 머리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아이에게 태블릿을 돌려줬다면 이후부터는 원하는 걸 얻으려면 더 울고불고 하면서 나를 때리겠죠. 네 번째, 원하는 감각 자극을 얻으려고입니다. 별다른 놀이 기술도 없고 친구와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가 심심하고 지루해서 어느 날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이가 이 행동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거예요. 이후부터는 이런 감각 추구 활동을 더 자주 많이 하겠죠? 이렇게 총 네 가지를 행동의 기능, 다시 말하면 행동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몸이 아플 때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아픈 고통을 줄이려고 자기 자신을 때리기도 합니다. 또 잠을 잘 자지 못했거나 배변 활동이 불편해서 배가 아플 경우에도 이런 좋지 않은 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한다고도 해요. 하지만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한 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의 행동을 파악해 보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공부가 하기 싫은 것이고 귀를 막는 건 과제가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감각 추구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 행동을 보고 바로 행동의 원인을 바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진짜 원인을 찾으려고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능행동 평가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런 기능행동 평가를 통해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엇의 특징은 또 무엇인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이유를 찾기 위해 기능행동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기능행동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이유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진짜 원인을 찾으려고 전문가들은 아이를 대상으로 기능행동 평가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기능행동 평가를 해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엇의 특징은 또 무엇인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기능행동평가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접평가가 있어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직접 물어보시거나 말을 할 수 없다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직접 면담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유형이에요. 이때 마스나 QABF 같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마스는 동기평가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6개의 문항에 체크만 하면 돼요. 간단하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지만 문항이 16개뿐이어서 정확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QABF는 행동 기능 설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스보다 좀 더 자세하게 문제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지예요. 마스가 16개 문항이었다면 QABF는 25개 문항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체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마스보다 정확도가 높은 편이지만 주관적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직접 보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관찰을 갈 경우에 사전에 아이 혹은 보호자와 마스나 QABF를 미리 진행을 하시면 전문가가 좀 더 빨리 아이의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직접 관찰입니다. 평소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가 하는 문제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직접 관찰에는 일화 기록, ABC 관찰 기록, 삼포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ABC 관찰 기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ABC 관찰 기록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선행사건, 행동, 결과로 나누어 써보는 방식이에요. 직접 관찰은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실제 행동을 보고 기술하기 때문에 간접 관찰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알아내기 위해 기능 행동 평가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직접 관찰을 반드시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능 분석입니다. 직접 관찰은 자연적 상황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관찰로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단번에 파악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문가가 관찰하는 동안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구조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아이가 이에 반응하듯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무엇이 문제인지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 유형은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정확하지만 실제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이와 치료사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위의 세 가지 중에 주로 첫 번째 간접평가와 두 번째 직접평가를 함께 시행합니다. 직접평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이가 언제 문제 행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아이를 지켜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평가를 하기 전에 간접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간접평가 방법을 토대로 직접 관찰을 기록을 하다 보면 막연했던 아이의 문제 행동의 이유를 좀 더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직접 관찰을 했는데도 아이의 문제 행동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 기능 분석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 분석을 부모님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 분석을 만약 부모님이 하신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이 바꾸기를 원하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부모님이 의심하는 행동의 이유부터 짧고 간단하게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문제 행동을 한다고 의심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부러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가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곧바로 왜 그래? 하고 관심을 주는 거예요. 이후에 의심을 뒷받침하는 비슷한 문제 행동이 더 자주 나온다면 아이는 관심을 받기 위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뭔가로부터 도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한다고 의심이 되신다면 아이에게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알았어 하지 말자 하고 과제를 바로 치워주세요.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아이는 회피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조금만 용기를 내어 실행하신다면 아이가 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 행동의 이유를 찾기 위해 ABC 기록으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던데 ABC 관찰 기록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다면 가장 먼저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요. 이 이유를 바로 행동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가 있는데 이걸 ABC 관찰 기록이라고 해요. 여기서 ABC의 첫 번째 A는 안티세단, 선행 사건을 말합니다.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바로 선행 사건이 되겠죠. 두 번째, B는 behavior, 실제 아이가 일으킨 행동을 말합니다. 즉, 이때 행동은 구체적이고 관찰이 가능하고 또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수학 문제를 풀게 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수학 문제를 찢어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C는 consequence, 결과입니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수학 문제를 찢어버리자 선생님이 아이를 혼을 내면서 교실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했다면 아이는 수학 문제를 더 이상 풀지 않게 됩니다. 즉,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지 않게 된 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ABC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이 바로 ABC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이 행동이 일어나기 전과 행동이 일어난 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ABC 분석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의 기능, 즉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ABC 관찰 기록을 작성합니다. 이 기록은 하루 이틀만 쓰지 않고 최소 1에서 2주 이상은 꾸준히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이 ABC 기록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꾸준히 기록을 해주셔야 해요. 이때 일어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도 꼭 써주셔야 돼요. 특히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을 적는 것은 문제 행동의 이유를 찾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울고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ABC 기록을 해보아도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 시간을 보았더니 오전 11시쯤만 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아침을 먹지 않고 와서 배가 고픈 것은 아닌지 원인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BC 기록을 할 때는 시간을 쓰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 ABC 기록을 보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고서는 일상에서 무엇이 선행사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꼭 ABC 기록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말을 아직 하지 않는 아이에게 의사소통 방법으로 가르치는 기능적 의사소통이 무엇입니까? 말을 아직 하지 않는 아이에게 의사소통 방법으로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능적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공격이나 자해 행동을 하며 벌을 주거나 끈으로 묶어두기도 했다고 해요.
또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고요. 너무 심한 문제 행동을 하면 뇌수술까지 했다고 해요. 정말 비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대상자가 자해를 심하게 하면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발달 속도가 느려서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나 성인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또 발달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행동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행동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러한 발전은 문제행동의 해결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대상자가 제스처나 그림카드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이나 의도를 전달한다면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중재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는 심각한 문제 행동을 그저 벌을 줘서 없애야 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고 의사소통 행동의 하나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면 벌을 주지 않고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비록 말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라도 의사소통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아이에게 말 대신 대체 행동을 가르친다고 하던데 대체 행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능적 의사소통은 말 대신 제스처나 그림 등 대체 행동으로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 대체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느려서 걱정스럽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라고 부르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말이 많이 늦는다면 계속 말하기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제스처나 그림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더 빨리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느린 아이에게 말하기 대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대체 행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수어가 있습니다. 수어란 제스처나 간단한 손짓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2017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손담이 있습니다. AAC조차 배우기 어려운 중증 아이들에게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제스처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이들도 지적장애 아이들도 모두 쓸 수 있어요. 단순히 말이 느린 아이들도 쓸 수 있고요. 제스처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혹시 제스처와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손담과 제스처는 다릅니다. 제스처는 무엇을 표현하는지 정확한 대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손담은 무엇을 표현하는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손담이라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손담에는 우리가 평소 흔히 사용하는 제스처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만큼 손담은 사용자도 사용하기 쉽고 상대방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어입니다. 만약 아이와 손담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기로 하였다면 일관적으로 꾸준히 써주셔야 돼요.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떨 때는 말로 하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손담을 하라고 했다가 그러면 아이가 손담 해봤자 내가 원하는 물을 주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쓰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우선 일관되게 손담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가 손담으로 표현하면 칭찬하고 즉시 물을 주세요.
아이가 손담으로 물을 잘 표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말을 들려주시거나 그림 의사소통 카드를 보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의사소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팩스가 있습니다. 1985년에 개발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인데요. 처음에 팩스는 자폐 아이들에게 시행되었지만 이제는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 내 아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좀 서투르다면 팩스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팩스는 ABA, 응용행동 분석 원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팩스를 가르치는 방식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사과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팩스를 통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가르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사과 사진을 인쇄하고 코팅해서 그림카드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배고플 때 사과를 보여주고 아이가 사과에 손을 뻗을 때 아이 손에 즉시 사과 카드를 쥐어주고 다시 엄마 손 위에 사과 카드를 놓도록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에게서 사과 그림 카드를 받고 아이에게 사과를 건네주는 거예요. 셋째, 아이가 그림 카드로 하는 의사소통이 능숙해지면 점점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엄마가 멀리 있어도 찾아와서 카드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를 골라서 교환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팩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만들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쉽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점이 좋아도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 아이가 먼저 시작하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급한 마음에 아이가 의사소통 그림카드를 주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팩스를 가르치는 목적은 아이가 먼저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인 AAC 도구가 있습니다. 사실 AAC는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말합니다. 앞에 소개한 손담, 팩스도 모두 AAC의 한 종류예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정말 다양한 AAC 도구들이 개발되어 나와 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즉석에서 녹음한 후에 살짝만 건드려도 녹음된 소리가 나오는 사운드 버튼도 있고 미리 녹음된 소리들을 조합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마이토키, OK톡톡 등도 있습니다. 이외에 NC소프트 문화재단에서 개발한 나의 AAC 등의 앱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후두염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말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때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AAC 앱을 다운받아서 아이에게 숙제해라, 게임 그만해라, 잔소리도 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주문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AAC는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이렇게 말이 서툴거나 못하는 아이를 위해 AAC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아이만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사용해 주세요. 또 먼저 부모님이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말이 느린 아이가 받는 언어치료와 기능적 의사소통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요즘 말이 늦은 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의사소통은 언어 치료와는 다릅니다. 그럼 기능적 의사소통은 언어 치료와 어떻게 다를까요? 언어 치료는 언어 발달 단계에 맞춰서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의 개수를 늘려가고 문장으로 확장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고 싶다면 먼저 과자라는 단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어휘를 계속 늘려가면서 과자 주세요 라고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기능적 의사소통은 언어 발달 순서와 관계없이 아이가 지금 당장 필요한 표현을 가급적 쉽고 빨리 할 수 있게 말 대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언어 치료에서 아무리 과자라는 말을 가르쳐도 말하지 못하고 과자를 먹고 싶을 때 울고 소리만 지른다면 그림카드나 제스처를 이용해 과자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은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아동 중에 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세요 혹은 쉬고 싶어요를 표현하지 못해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선생님을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놀래요를 가르쳤더니 문제행동이 없어졌어요. 아이는 과제가 어려워서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문제행동을 했던 거예요. 기능적 의사소통과 다르게 언어치료는 말이나 언어 능력, 발음에 지연이 있는 아이나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능적 의사소통과 언어치료는 함께 배우면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문제행동이 심하다면 우선 기능적 의사소통을 이용해서 문제행동을 줄여준 다음에 언어치료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과자라고 말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손쉬운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에게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그림카드로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로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보여줍니다. 이때 한 봉지가 아니라 한두 개 정도의 과자를 준비하시면 돼요. 아이가 그 과자를 가지려고 손을 뻗을 때 바로 아이 손에 준비한 과자 그림 카드를 쥐어주고 또 바로 아이가 엄마 손에 건네주게끔 한 다음 아이가 원하는 과자를 주세요. 아이가 과자를 다 먹으면 다시 아이에게 과자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과자가 먹고 싶을 때 스스로 엄마에게 과자 그림 카드를 줄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거절하기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당근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을래? 라고 물어본 후에 아이 손을 잡고 흔들어 준 다음에 알았어, 안 먹어도 돼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우와, 싫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칭찬해 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거절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응용해서 기다리기, 도움 요구하기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아이에게 말을 정확한 발음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일단 아이가 의도만 표현하면 바로 반응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하는 의사소통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더 이상 문제행동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작은 마이쮸 하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곧 아이와 부모님이 더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